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공익교육 프로젝트 AI는 내 친구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특강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AI는 내 친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마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옆집 AI 아저씨로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자를 위한 딥러닝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신 오종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문 분야는 딥러닝, 학습이론, 계산신경과학, 통계물리학, 그리고 IT 창업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의 1세대 과학자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0년대부터 신경망 학습이론에 대한 선구적 연구 결과를 다수 발표해 오셨는데요. AI 분야의 독보적 연구자인 세바스찬 승, 얀 르쿤 교수와 함께 벨 연구소 초빙 교수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딥뉴럴 네트워크 학습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가 되어 있으시지만 박수로 오종훈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며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뭐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동안에 뭐 설문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목은 이렇게 뭐, 학습 이론 전체를 다루는 것 같이 했지만 사실 이게 한 시간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학습 이론 쪽을 하시는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습 이론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딥러닝으로 AI를 만드셔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정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거를 하실 때 거의 가이드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물어오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기본적인 것을 많은 분들한테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강의를 해보고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앞으로 이 온라인 강의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모델 또 그리고 데이터와 모델 컴플렉시티 그다음에 이런 거에 핵심이 되는 이론이 이제 VC 티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문제, 뭐 오버피팅이라고 또 그러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 에너지하고 러닝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컨볼루션이라든가 어텐션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컴플렉시티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취급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그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넷 컴피티션 같은 데서도 이미 세계 1등을 한 지가 오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제 우리의 2세돌
구단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알파폴드라고 알파고의 후예인 친구가 나와서 또 어려운 단백질 폴딩 문제, 이 문제를 또 근사하게 풀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오픈 AI가 발표한 GPT-3라는 그 언어 인공지능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최근에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그 빅 플랫폼들은 거의 AI로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성공들을 거두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냐? 여기 이제 그 뭐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AI는 어떠냐?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모든 문제를 잘 풀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런 내 AI는 사실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좀 버벅버벅한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던 수준의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답장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어떤 답변이 있는가 잠시 볼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해결할 게 산더미네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하시죠. 뭐 하이퍼 파라메터 바꿔보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예를 들면 뭐 입문 강의인 앤드류 응 교수의 강의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파라메터 바꿔보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알고리즘이 문제인가 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바꿔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이 올라온 것처럼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고민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질문이 답이 있나? 유튜브에는 별로 답이 없네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하드웨어 성능을 높여봅니다. 그런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드웨어 성능도 높여보는데 하드웨어를 또 계속 높일 수도 없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높일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이것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제가 이제 뭐 엔지니어들 뽑을 때 물어보면 당신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 지인이 좀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하고 대답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 후보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친구 좀 소개해 줄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한 적도 있는데 사실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뾰족한 답이 꼭 나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에서 열심히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최근 페이퍼를 좀 읽어보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체로 이 중에 상당 부분 내용은 이 learning from data라고 하는
아부 모스타파 칼텍의 교수죠. 미국의 이제 아주 저기 명문 공과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한 강의인데 또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이제 실제 강의 내용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려면은 이걸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 책도 그렇고 이 교수님 강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고 책을 읽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책도 있어요. 이런 이론을 처음에 만든 그 바프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VC 시어리라고 할 때 바프닉, 체르보넨키스 이렇게 두 사람인데 그 바프닉이 쓴 책도 있는데 그건 또 읽어보면 저도 이거 참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국내에는 또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러니 뭐 인더스트리에는 더욱더 이제 그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쉬운 말로, 가장 쉬운 말로 수식을 안 쓰고 좀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문제는 정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 뭐 이런 게 있겠죠. 은행에 이제 뭐 나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얼마 빌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러고서 이제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겠죠. 그럼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건지, 혹은 이 사람은 신용이 나빠가지고서 빌려주면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못 해줄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크레딧 어프루벌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인풋이 있겠죠. 인풋은 이제 어플리컨트가 그 빌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나이가 얼마고 뭐 또 성별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연 소득이 얼마인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런 거를 다 알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빌려줬을 때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돈을 떼였는지 이런 그 레코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제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는 그동안 그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히스토리컬 레코드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를 인풋, 그러니까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그 빌려줄 것인지 안 빌려줄 것인지 그 아웃풋으로 바꾸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타겟 펑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이디얼한 경우 틀리지 않는 정확한 정답만 내는 타겟 펑션이 F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guess를 해가지고서 점점 데이터로부터 배워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설이다라고 부릅니다. hypothesis. 그러니까 이 가설을 점점 우리가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는 답을 꼭 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러닝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패턴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돈을 떼이더라 이런 경우에 돈을 잘 갚더라 이런 패턴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간단한 수식 가지고서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그거는 뭐 별로 쓸모가 없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수식만 확실히 알면 되니까. 근데 그 수식이 없죠.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함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되면 이제 이게 학습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딥러닝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머신러닝에서 다 쓰이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거기다 더 어려운 것은 문제냐? 무슨 문제냐? 데이터들이 굉장히 하이 디멘전이라는 겁니다. 인풋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복잡한 4K 이미지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할 때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단어도 우리가 수치화시키면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굉장히 하이 디멘전이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일반적으로 선형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함수의 형태를 특정하기 굉장히 힘든 비선형 함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습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룰을 사람이 알아내 가지고서 그걸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학습 문제에서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그 룰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 플로우를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가리기 때문에 그림만 보면은 우리가 unknown target 펑션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찾아내느냐? 트레이닝 example로부터 찾아낸다. 우리가 예제로부터 찾아내는 거고요.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이제 그 러닝 알고리즘이 무엇을 가지고 찾아야 되느냐? 이 가설들을 가지고서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들이 될 것이고요. 머신러닝에서는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 모델을 쓸 거니까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이제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낸 가설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겟 펑션에 가까우면 우리 학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한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Here's a visualization of the results. We're looking at a subset of words that the computer has learned about. Each dot represents one word. Each word is a data point with 200 dimensions. Using a technique called t-SNE, the computer clusters words together that it considers related, and clusters form based on meaning, even though we've never taught it the meaning of words. Here is a cluster of numbers, months of the year, words related to space, people's names, cities, and so on. We can also look closely at smaller sets of words. If we search piano, we can run t-SNE only on words related to piano. We get clusters of composers, genres, musical instruments, and more. And this approach doesn't just work for words. For example, you can also treat an image as a high-dimensional data point. Here's a data set where lots of people wrote digits between 0 and 9. People write in all kinds of ways. So the question is,
Instead of us needing to manually code rules for all the ways people write, could a machine figure it out itself using machine learning? Each image is 784 pixels. The computer treats each pixel as a dimension. Again, using t-SNE, it clusters these images in a high-dimensional space. We've color-coded them so that it's easier for us to see what's going on. And you can see groups of digits clustering together. 네, 그래서 뭐 이런 이 비디오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이 그 비디오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는 것은 이런 공간에서 그것들을 구별해주는 그런 벽들을 쌓아준다든가 혹은 뭐 선을 그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일부의 데이터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간단한 example를 이런 정도까지 이제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어떤 병 안에 빨간 구슬과 초록색 구슬이 섞여 있다 합시다. 뭐 몇 대 몇으로 섞여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를 꺼냅니다. 그건 이제 우리 example이죠. 우리가 배우고 싶은 example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꺼낸 구슬들은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hypothesis, 그러니까 가설을 만들어내는 이제 examp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설들이 있었다면 그 가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가 꺼낸 구슬들이 10개를 꺼냈는데 그 중에 7개가 초록 색깔이었다. 그럼 70%가 이제 구슬이 되는 거니까 70%쯤이 초록색일 거야. 이런 것이 이제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체를 세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안 맞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개의 expectation이 이제 서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loss function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 뭐 이러이러한 inequality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원래 그 통계학에서 나오는 호페딩스 inequality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학습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학습 문제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게 소련에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소련에는 좋은 컴퓨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론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바프닉이라는 사람하고 체르보네키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그리고 이거를 뭐 디라이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이건 적어도 몇 시간 강의로 나눠서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여기서 그 대략적인 그 맛만 보자면 두 개 내가 가진 가설이 in sample,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틀리느냐 혹은 얼마나 정확하냐, 그 로스하고 그다음에 내가 배우지 않은 샘플들에 대한 에러들이 있겠죠. 그 로스에 대한 값,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져야 내가 배운 샘플들 가지고 배운 가설이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잘 맞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입실론보다 클 확률, 입실론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보다 클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프넥-체르보넨키스 이니퀄리티라는 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뭐 MH라는 건 그로스 펑션이라는 거고, 뭐 여기서 N이라는 숫자는 number of example이다, sample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자세한 내용들이 뭐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1시간 강의하면서 취급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해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부 샘플로부터 전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BC 티어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론적이었고,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학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 비디오를 봤지만 어떤 이 엠니스트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들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면 굉장히 복잡한 그 하이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클러스터가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조각조각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그게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도 얼마나 복잡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야 되고 얼마나 그것이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 이론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퍼셉트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에서 두 구역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초보적인 강의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두 개의 리전을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2디멘전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하는 일은 우리가 여기다가 금을 그어줘 가지고서 이제 파란 데이터가 있는 곳은 이제 이쪽은 뭐 마이너스 혹은 0, 이쪽은 플러스 1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해주자. 그러니까 뭐 여기 점들이 아까 얘기한 그 신용 정보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 이쪽은 파란 쪽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빨간 쪽은 돈을 빌려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몇 개가 있으면 항상 그것을 나눠주는 그 해법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2차원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2차원의 점이 여러 개 있어요. 몇 개의 점이 있을 때까지 항상 여러분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맞는 답 하시는 분 있을까요? 무한. 이 답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2개요. 2개보다는 조금 큽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3개까지는 항상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3개가 있으면 어느 하나를 떼놓는 선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4개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도 보신 그림인 것처럼 XOR 문제는 안 되죠. 그처럼 그러니까 이 3개만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스페이스에
세 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빼놓고서 그 사이에다가 나머지 두 개하고 금을 그으면 되니까 퍼셉트론, 2차원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보다 점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점이 3개인데 이 점이 3개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VC 디멘전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그 가설이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점의 개수가 몇 개냐, 혹은 몇 개의 리전으로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를 VC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얼마나 복잡하냐, 혹은 그거와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얘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C 디멘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점을 3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퍼셉트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이 얼마나 이거를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금을 그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면서 동시에 자유도가 얼마나가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자유도와도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inary degree of freedo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2개로 클래시파이 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전체 구역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퍼셉트론은 그거보다 2차원이니까 플러스 1, 3개의 점들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VC 디멘전이 3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VC 디멘전을 알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 편리하겠네 하겠지만 이거 VC 디멘전 계산하는 것도 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모델의 VC 디멘전 하나 계산하시면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뭐 VC 디멘전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계산을 해놨는데 뭐 요새 나온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계산은 못하죠 전혀. 그러나 VC 디멘전은 이런 좋은 또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 알고리즘에 상관없다. 그다음에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어떠냐에 상관없다. 그리고 또 타겟 펑션이 어떤 거냐에 상관없이 VC 디멘전은 모델에 따라서 그 가설의 클래스에 따라서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이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2레이어 퍼셉트론에서 그 뭐 히든 노드의 수가 얼만큼 되고 뭐 층이 몇 개고 하는 것이 똑같으면 그것도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컴플렉시티에 가서 다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바로 히든 레이어가 뭐 몇 개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히든 노드들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VC 디멘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유명한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퍼셉트론인 경우에는 아까 그 D 플러스 1, 그 디멘전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복잡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n을 노드의 개수다. 노드라는 건 뭐냐면은 뭐 히든 노드가 몇 개냐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그게 노드가 됩니다. 컴퓨테이셔널 하는 유니트의 개수가 이제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w는 그 이것들을 나눠주는 엣지가 되는데 이것은 웨이트의 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웨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체로 이 바이너리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인 경우에는 사인 펑션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 경우에는 W log W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VC 디멘전은. 그러니까 뭐 그 넘버 오브 파라메타가 보통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수 곱하기 뭐 노드의 수, 그것이 또 몇 층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서 넘버 오브 파라메타즈 하면 그냥 다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 개수 곱하기 로그 W가 된다는 거죠. 그 개수를 W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그모이드 트랜스퍼 펑션이라 해서 이 웨이트의 그 값이 또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된다 그럴 때는 그보다 개수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VC 디멘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모델이라는 건 이렇게 텐서플로 같은 거를 예를 들었을 때 여기다가 뭐 숫자만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뭐 하이퍼 파라메타를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알고리즘의 다인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게 너무 쉽다 보니 이 안에 무슨 아이디어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든 노드의 수라든가 혹은 레이어의 수라든가 이런 거를 정할 때도 사실은 별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그냥 랜덤 서치를 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해보니 경험적으로 좋더라 하는 생각으로 쓰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이론의 기초를 알게 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우신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을 보면은 그리드 하지 말고 그냥 뭐 랜덤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서 하면 된다라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의 강의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가이드라는 거는 너무 한심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쫓아갈 만한 가이드라인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설명을 해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러닝 커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VC 시어리에서 나온 뭐 에러의 바운드는 이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이 러닝 커브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러닝 커브 어플리케이션 페이퍼들에서 보면은 보통 에포크가 지나갈 때마다 에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가지고 러닝 커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러닝 커브는 뭐냐면은 number of data point 혹은 number of example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에러를 줄여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 가지고서 이 알고리즘이 아주 잘 학습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우리가 옵티멀한 에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모델 컴플렉시티와 데이터 컴플렉시티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모델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는 간단한 모델로 풀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모델의 복잡도가 문제의 복잡도보다 조금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모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example들도 다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면 투디멘셔널 퍼셉트론 같은 거가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러면 뭐 아까 말했을 때 우리가 3개의 점이 있을 때까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10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풀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example의 수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점점 에러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심플 모델인 경우에는 example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못 푸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 내가 배우는 샘플들에 대한 에러는 오히려 커지고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내가 배우지 못한 샘플들에 대한 에러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number of data point,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에러가 없죠. 밑에 보면은 트레이닝 에러가, 그러니까 인샘플 에러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모델 컴플렉시티가 충분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제대로 답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세팅이 다 돼버린 거예요. 뭐 이 경우에는 이거고 저 경우엔 저거고 뭐 이제 이렇게 다 기억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는데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때는 에러가 무지 크겠죠. 왜냐하면 샘플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완전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에러가 점점 그러니까 에러가 아니라 샘플의 수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지니까 에러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 샘플 바깥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잘 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브가 모양은 되게 비슷하지만은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또 통계 물리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최초에 이제 뭐 메모리의 모델인 호필드 모델에 대해서 풀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는 처음 한 사람이 우리 지금 삼성전자에 와 있는 세바스찬 승 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TCB 썸플린스키 사람들은 유태인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요것도 한국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독립적으로 독일의 존 헐츠라는 또 이 신경망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여기에는 제 이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러닝 커브에 대해서 러닝 커브라는 건 여기서 그 에러와 그 다음에 넘버 오브 example 간에 이제 커브를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 관계를 그린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계 물리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러닝 커브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까지는 굉장히 줄어드는 속도가 늦다가 굉장히 어브럽트하게 에러가 줄어드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러닝 커브가 이 VCCO리에서 계산한 러닝 커브는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모노토닉하게 줄어드는 바운드를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만큼 줄어들다가 계단식으로 팍 떨어졌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약 그 넘버 오브 파라메타의 한 10배가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투 레이어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넘버 오브 example과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굉장히 조심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써도, 그러니까 뭐 그 옵티마이저를 뭐 아담을 쓰니 뭘 쓰니 아무리 더 좋은 걸 써더라도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빨리빨리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실제로 모델의 넘버 오브 파라메타보다는 룰 오브 썸으로 약 한 10배는 돼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VC 세어리에서 비슷한 것을 계산해 보면은 비슷한 결과가 대충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게 언더피팅, 오버피팅인데, 이게 항상 우리가 피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줄어들다가 오히려 오버피팅으로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컴플렉시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모델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또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건데, 이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 컴플렉시티가 혹은 VC 디멘전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못 푸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너무 커져 가지고서 오버피팅을 한다는 말은 VC 디멘전이 너무 커서 우리 모델이 너무 복잡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것은 무시를 해도 되는 어떤 노이지한 데이터들까지 다 배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제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를 이제 오른쪽에 우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하이 베리언스 케이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딱 알맞는 경우가 이제 VC 디멘전하고 데이터의 수가 적절히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알고리즘을 써서 도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더피팅을 큐어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쓰죠, 보통. 그러니까 뭐 롱거 트레이닝이라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해도 여러분 모델이 너무 심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그것들의 이제 강도를 줄여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트레이닝 데이터에다 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의 컴플렉시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컴플렉시티를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다른 모델이나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피팅은 반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말하자면 VC 디멘전에 비해서 데이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더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데이터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데이터 오큐멘테이션을 가지고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effectively VC 디멘전을 혹은 모델 컴플렉시티를 줄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 파라미터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모델 컴플렉시티를 히든 노드의 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처를 데이터로부터 제외함으로써 또 반대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이 5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피처 두 가지를 가지고서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메트릭하냐 1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시메트릭하죠. 그런데 5라는 숫자는 좌와 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텐시티 5는 굉장히 많은 픽셀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크고 1이라는 거는 인텐시티가 작으니까 이 두 가지 피처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또 5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effectively 이 피처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때는 이것이 바로 그 effectively 디멘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디멘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2디멘전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잘 안 풀리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초록색 점들과 그 주위에 있는 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 점들을 구별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퍼셉트론으로는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서 Z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들어 가지고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냈을 때는 그 Z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만 가지고서 이게 아주 훌륭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effectively 디멘전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밸리데이션은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 혹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복잡도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또 아키텍처를 바꾸거나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의 모델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클러스터가 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것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지도록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숫자 MNIST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원래 데이터를 T-SNE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프로세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구별이 되고 있는 클러스터끼리 나눠 놓기 때문에 이것은 모델 컴플렉스 데이터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이제 벌써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들은 뭐 전통적으로 PCA, ICA, T-SNE, 그다음에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리고 저하고 승 박사가 했던 어프로포게이션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큐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그냥 두고 저희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던가 뭐 그 거울 이미지를 만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닝 알고리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미니마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미니마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 미니머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모멘텀 알고리즘 같은 거를 설명을 할 때 로컬 미니멈을 관성을 줘서 넘어가게 만드는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게 하나 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니마가 아니고 플래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찾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냥 그래서 쉬운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퓨어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다가 아담을 썼다 그러면 훨씬 좋아지지만 복잡한 문제는 그런 거 바꾼다고 해서 큰 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노이즈가 있으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미니마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미니마들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노이즈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그 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로컬 미니마들의 모양을 잘 알고 거기다가 노이즈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아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또 이것도 이 데이터 스페이스들을 우리가 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바꿨듯이 웨이트 스페이스 자체도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바꿈으로써 이 로컬 미니마 스트럭처가 좀 더 평평해지고 찾아가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어떤 코디네이트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 이제 뭐 질문했던 어떤 개발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프리프로세싱을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저는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게 여태까지 노멀라이제이션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해보더니 이거 조금만 하더라도 달라지네요.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프리프로세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데이터의 코디네이트 또 웨이트를 그 웨이트 스페이스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아까 그 투 디멘셔널 그러니까 투 레이어 퍼셉트론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 fully connected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히든 노드를 바꿔 놓으면 완전히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n 팩토리 히든 노드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은 n 팩토리얼 개만큼 똑같은 컨피규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볼 때. 그러면 이것들을 서로 바꿔 놓으면 똑같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ample의 개수가 너무 작을 때는 그것들이 각각이 다 로컬 미니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메트리를 깨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학습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CNN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비전에서 쓰는 필터들의 구현이기도 하지만은 컨볼루셔널 필터라는 것이 그 네트워크들의 커넥션을 시메트릭한 것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학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을 그 텐서플로우에서 가져다가 그냥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 학습이 굉장히 비전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잘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미리 해결을 해놨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1990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학습 이론하는 사람들하고 뭐 얌루꾼 같이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띠게 의논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시메트리 브레이킹과 관련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 컴플렉시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웨이트 스페이스의 스트럭처를 좀 더 간단하게 또 이 넘어가기 좋게 로컬 미니멈을 넘어가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학습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신경망 딥 러닝 그 솔루션을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살펴봤는데 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신경망이라는 것도 딥러닝도 그냥 블랙박스가 아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실 때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모델을 같이 보셔야 된다. 어느 하나만 갖고서 씨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해답이 잘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뭐 질문을 좀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질문을 받고 그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소리가 잘 나갔나요?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너무 질문이 없으신데. 네, 그러면은 미리 저희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질문을 조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MLP의 경우 층의 깊이를 쌓아도 오차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의 깊이를 쌓아도 오차,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와 모델의 콤플렉시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의 경우에는 1번 데이터의 양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다든가 해가지고서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모델이 더 복잡해져도 더 이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델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좋은 모델을 하는 거에 그 노력을 하실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데이터를 좀 더 프리프로세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도 굳이 자꾸 키우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의 콤플렉시티에 맞춰 가지고서 조금 그 모델을 여러 가지 사이즈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 학습을 통해 형성된 필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CNN의 필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면은 실제 거기서 보면은 엣지 디텍션을 하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그 오브젝트의 모양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던 그 필터들의 모양을 그대로 이제 배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CNN 필터의 의미는 말하자면 각각의 그 히든 레이어 뉴런들의
그 하는 역할들을 스페셜라이즈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리학을 이제 연구의 툴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찾아낸 거기도 한데 시메트리 브레이킹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CNN이 그렇게 이제 비전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렵습니까?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연력학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상태가 가장 프로버블한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절대 영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영하 273도.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모든 물체들이 다 얼어붙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절대 영도에 살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도 절대 영도의 상태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절대 영도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로컬 미니마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토도 있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러닝 알고리즘은 실제로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미니마를 거쳐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온도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 비슷비슷한 컨피규레이션의 개수, 그거를 이제 number of state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 가능한 여러 가지 상태,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 온다. 히든 것 10시쯤 전화 다시 했거든요. 정말이래. 정말 몰라. 상태가 이제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스템이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학습 알고리즘이 가는 곳은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곳이지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을 써야지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학습 알고리즘은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렇게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웨이트 스페이스를 바꾸는 것도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스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가지고서 뭐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이제 이것을 뭐 그 비례적으로 줄이거나 뭐 느리거나 해가지고서 0과 1 사이에 값으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특별한 컨스트레인트를 문제에
종류에 따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스페이스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영역만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는데 이 컨스트레인트도 막 주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이제 그 사이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웨이트 스페이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을 제한하게 되면은 학습을 하게 되면서 그 웨이트 스페이스의 그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움직일까? 그렇지. 곧. 이제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이게 좀 완만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스페이스가 움직이는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것이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의 모양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소리 자체가 소리가 끊기지 않은 그래서 웨이트 스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종류의 웨이트 스페이스로 제한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못 미쳐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학습 모델에서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계열 데이터는 또 완전히 또 그 하나의 새로운 필드가 돼서 뭐 사실은 이거 여기서 취급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포머 같은 것이 이제 attention is everything 그랬지만 요새는 또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 해보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가지고서도 다 잘 된다. 뭐 그런 페이퍼도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전체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하이포티시스 셋을 줬을 때 제한하지 않은 그 더 큰 그 가설 집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골라낸 것이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어텐션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 그런 거를 그 가설 세트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이 쉬워지고 그 러닝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또 빠뜨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훑고 지나가야 할 그 솔루션 스페이스가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내 그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도메인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피처를 우리가 찾더라도 어떤 종류의 피처들은 주로 이제 신경을 써서 찾아내고 어떤 것은 좀 덜 신경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이제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프리런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갖다 집어넣고 텐서플로어에서 돌리면 답이 나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신경망 연구가 오래됐지만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항상 언제
이 슬럼프가 오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돌리면 되는 줄 알고 다 돌리다가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도메인 논리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뭐 다시 돌아가서 옛날 공부 다시 다 해야 되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본적인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그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논리지를 갖고서 그거에 맞는 모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신 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좀 이런 기회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